네, 안녕하세요. 탐독주입니다. 저는 채널 운영과 진행을 맡은 제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의 오랜 인스타 친구이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팟캐스트를 참여하시는 어떻게 보면은 팟캐스트 선배님을 모셔봤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코카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출근하는 독자들 팟캐스트를 오래 운영 그리고 참여하고 있는 쿼카입니다. 네, 네, 와,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알고 지낸 지는 좀 오래된 것 같아요. 네, 오래된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초창기부터 저희 팟캐스트 청취해주시고 구독자여셔가지고 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해가지고 이제 인터넷 친구. 인터넷 친구라니까 되게 웃긴데? 옛날 아, PC 통신 같은. 그러니까 온라인 친구? 그쵸, 그쵸. 네로 이제 지냈죠. 그리고 제가 제이님 하는 팟캐스트도 열심히 듣고 있고 해가지고 네, 그런 내적 친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실제로 이렇게 뵌 건 처음이죠. 네, 오늘 네. 처음 봬요. 네, 처음 뵀는데 지금 녹음하기 전에 이미 거의 어. 한 2시간을 네. 거의 쉬지 않고 떠들어 제끼다가. 네, 이미 그걸로 에피소드 나올 수 있지만 편집을 못할 정도의 내용이 네. 좀 있어서 네, 오늘은 그래서 뭐 저희가 특정 책을 막 영업하고 홍보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코카님 특집으로 네. 코카 특집. 네, 남의 팟캐 와서 쿼카 그러니까요. 특집. 저희 둘이 주목한 요즘 그냥 읽었거나 그냥 주목한 책 두 종 정도를 따로따로 각자 소개를 하고 그리고 코카님의 인생 책을 네,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아까 책을 보여주셨는데 권위가 있더라고요. 책이 진짜 낡았어요. 가져오신 책 중에 하나가. 그래서 그 얘기는 좀 이따 한번 들어볼 텐데 오늘은 그래서 즐겁게 가볍게 코카님과 책 이야기와 그리고 인생 책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게스트의 특집이니까 맞춰진 특집이잖아요. 좀 더 하시는 일 소개 가능하실까요? 저는 사실은 이제 본체는 대학원생이고요. 본체. 네, 연구자이고요. 지금 과학사학 석사과정을 작년에 마치고 현재는 미디어에서 박사과정 중인 연구자고요. 연구 주제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제가 늘 관심 있는 주제는 옛날부터 비인간 행위성 그리고 비인간 지능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연구 중인데요. 이제 비인간이 뭐냐 라는 궁금증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비인간은 그냥 인간이 아닌 모든 것이에요. 뭐 동식물이나 기계 요새는 이제 AI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인간과 지구를 어떻게 상호 구성하는지 어떤 행위성을 가지는지 이런 거를 이제 연구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미디어로 오면서 SF를 연구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SF를 연구하고 있다고 말하기가 조금 민망하긴 한데 이제 연구를 시작했고요. 막 예. 시작하신. 네, 막 시작했고 사실 SF를 왜 갑자기 연구하냐 하시는데 SF가 사실 비인간이 서사를 이끌어가는 문학이거든요. 뭐 기계나 사이보그, 동물, 식물 그리고 되게 혼정적이고 이상한 존재들이 서사를 이끌어가는 장르여서 원래도 중요한 장르이지만 요새는 더더욱 이런 AI 시대에 중요한 장르여서 SF를 연구하고 있고 연구 같은 거 설명하면 사람들이 "그래서 뭘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저도 몰라요. 네. 그 정도로 자기소개를 하고 네. 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출근하는 독자들이라는 팟캐스트를 운영하고 있는 애서가죠. 네. 저는 항상 저를 읽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는데 네, 애서가입니다. 저는 그래도 그림이 잡히는데요. 그냥 신기한 거는 과학사학을 공부하다가 미디어 쪽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상관없죠. 신기했어요. 저는 학석박의 전공이 다 달라요. 학사는 이제 이공계 쪽이었고요. 네. 완전히 그럼 세 개가 어떻게 보면 좀 다 다르네요, 부르기는. 다 다른데 사실 예전부터 제가 관심이 있었던 거는 진짜 비인간이었던 것 같아요. 학부 때도 환경이랑 생명을 전공했고요. 그런 세계에 늘 자연 세계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의 관심사는 한결같지만 이제 어떤 그 제도권 내에서는 다 다르게 부르죠. 이거 약간 이상한 질문일 수 있는데 좋아하거나 이 주제 너무 좋다 하는 비인간 주제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비인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자연도 비인간으로 아. 당연히 되고 무생물은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포함되나? 무생물도 포함됩니다. 되고. 기계나 뭐 책상 이런 것도 다 돼요. 동물도 되고. 되고. 인간 아닌 모든 거.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으로 서사가 쓰였으니까 이제 비인간 중심적으로 그런 학문의 흐름이 있거든요. 네. 그럼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어떤 거에 끌리세요? 사실 저는 원래 나무를 좋아해 가지고 나무. 나무나 식물의 세계를 좋아하고
관심이 있고 저는 제가 식물학자가 될 줄 알았는데 어. 네 그래서 제가 석사 논문도 사실은 천연기념물 녹어수를 주제로 되게 이제 너 도대체 뭐 하는 애냐 과학사회학인데 사회학이냐 과학이냐 뭐 도착해서 하여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나무들이 있어요. 오래되고 큰 나무들 그런 나무들이 인간과 어떤 상호관계를 맺는지 그런 나무들이 가진 영능이 뭔지에 좀 관심을 가지고 석사 논문을 썼었는데요. 네,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인간은 나무. 크고 오래된 나무지만 요새는 AI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그걸 좋아하지만 어. 요즘에 연관성은 없네요. 근데 이제 뭐 이론이나 음. 커다란 맥락 같은 것은 비슷해서 어쨌든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자는 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새는 또 AI에 펀딩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쵸. 네, 그래서 AI 쪽을 조금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들으면 들을수록 그래서 대체 뭘 연구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엄청 거대하다. 네. 트렌드하고. 네. 개피님이 이제 라투르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이제 라투르가 굉장히 이 영역에서 중요한 사상가거든요.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개피님의 라투르 방송을 들으시고 아. 정말 설명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래서 깜짝 제가 놀랐어요. 네. 개피님한테 그럼 라투를 하자. 어. 그때 저희 방송 같이 했던 주로시님도 음. 흥미가 생긴 거예요. 음.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올해 책 하면서 라투르 설명을 개피님이 너무 잘하시니까 그래서 올해 다시 녹음을 할 때 그러면 라투르 책 하나 정해서 가이드만 해달라 그럴 때 자기는 절대 그럴 수 없대요. 그럼 한번 코카님 나와 주실래요? 아니요, 라투르- 난 안 돼. 절대 라투르에서 난 말할 수 없어. 아니 지금 전공자들이 기피하면 어떡해요? 아니야, 라투르는 내가 말할 수 약간 없어. 부담스러워요? 약간 뭐랄까? 라투르는 제가 석사 논문을 이제 라투르 이론을 가지고 썼는데요. 네. ANT 행위자 연결망 이론을 가지고 썼는데요. 심지어 쓰셨잖아요. 저는 라투르를 이해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아니 그럼 실패담을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실패했다기보다는 정말 라투르 너무 좋아하고요. 이 가능? 지금 계속 지도 교수님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아니요 저는 아니야, 네네. 어쨌든 되게 부담스럽네. 그 라투르라는 엄청난 사상가에 대해서. 뭐 그냥 이제 같이 재밌게 읽어볼 수는 있겠죠. 그쵸. 네. 네. 네, 뭐 그때 뭐 개피님도 부르시고 뭐 다 부르시면. 네네. 네. 뭔가 아니 음. 왜냐면 개피님은 거의 음. 도망치듯이 얘기를 하면서 아, 입을 막고 도망치시는데 그래요? 그래도 코카님은 말을 하면서 지금 아. 약간 회피만 하시잖아요. 네, 발은 땅에 있으셔가지고 네. 한번 제가 잘 기획해서 네, 한번 라투르. 라투르는 진짜 안 될 것 네.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 네. 팟캐 들으시는 분이 이쯤 되면은 대체 라투르가 뭐길래라고 하실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네. 추천작이 있어요? 입문하는 사람의 저는 입장으로. 사실은 처음 입문할 때는 그 박동수 작가님이 출판사시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라투르 책들을 조금 추천하고 그리고 처음부터 막뭐 존재 양식의 탐구 이런 책 읽으면 너무 이제 네. 두껍고 어렵고 그거는 이제 후기작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중서 같은 거 브리노 라투르의 과학 인문학 편지라던가 아니면 저는 철학책 독서 모임 그 미님사에서 나온 책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브리노 라투르 부분이 조금 있거든요. 그 꼭지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런 것부터 좀 가볍게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추천. 네, 한번 저도 한번 따라서 저도 잘 음. 모르는 분야기도 해서 네. 한번 따라서 읽어볼까. 그리고 네. 기획하게 되면 한번 또 다시 모시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뭔가 자기소개부터 네. 재밌지? 저는 재밌네요. 이거 어디서 네. 쉽지 않은 이렇게 젠체하며 자기소개를 하다니 내가 자기소개에서 라투르 얘기를 할 줄이야. 그러니까요. 참 멋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이런 분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라투르 얘기를 하려고 네. 그냥 책 오타쿠예요. 네, 그냥 그렇게 생각해 네.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읽는 사람. 네. 네, 우로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네, 한번 재밌게 저희 사실 인스타 스토리에서 서로 막 책 보고 사실 아무도 관심 안 보일 것 같은 책에 코카님이 이제 맞아. 스토리에 답장을 하신 적도 있고 어. 저도 그런 적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제가 떠오르는 책 중에 라우루스라는 책이 있는데 음. 정말 아름답고 아름다운 책인데 네. 무슨 두껍고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진짜. 책인데 진짜 아름답거든요. 근데 추천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음. 하지만 제가 읽고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뭐 과거 한 14, 15세기 그런 예전 과거죠. 한 500, 600년 전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한 인물에게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평생의 어떻게 보면 사명? 소명이기도 한데 그거를 짊어지고 살아가는가. 한 인간의 그러니까 심리이기도 하면서 되게 신 앞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그려내기도 음. 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많은 분들에게 추천했지만 아무도 읽지 않은 책 중에 하나였는데 쿼카님이 거기에 반응을 되게 잘 해주셔서 아 이분 뭔가 나랑 독서 어. 취향이 그래도 맞는 결이 있다라고 생각이 어. 들었었거든요. 맞아요. 저 그 책을 이제 제이 님의 팟캐스트에서 알게 됐고 이건 분명히 내가 좋아할 책이다 해서 읽었고요. 완독했고 너무 좋은 책입니다. 그 책을 읽은 과정 자체가 되게 좋고요. 왜냐면 그 한 인물의 긴 음. 그 내면의 여정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읽어보시기를 추천하지만 쉬운 책은 아니다. 그렇죠. 그치만 좀 지루할 수 네, 있다. 지루하고 어. 쉽지 않고 어. 그래서 그걸 다 읽었을 때 얻어지는 게 더 길게 가는 것 같거든요, 저는. 맞아요. 네, 근데 그런 책들을 제가 보통 스토리에 올리면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지만 관심을 보여주셔서 약간의 독서 취향 친구 같다라는 느낌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요즘 그냥 주목한 책 한두 종 정도를 각자 소개할 거거든요. 근데 서로 안 겹치긴 해요. 안 겹치지만 그래도 이런 책들을 저와 코카님이 주목했거나 읽었거나 해서 두 권씩 가져와 봤습니다. 저부터 간단히 소개하면은 저는 랭스로 되돌아가다라는 책을 요즘에 읽고 있고요. 디디에 에리봉의 책이고 문학가 지성사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다 어쩌다 책방 큐레이션 때문입니다. 오. 덕분이라고 하는 게 좀 더 맞겠죠. 작년 말에 거의 30일인가 그때쯤 진짜 방문해서 어쩌다 책방에서 올해의 책 그 쭉 리스트를 뽑아서 선정을 하고 판매량으로 해서 그 차트를 쫙 발표를 하고 막 포장을 하고 큐레이션을 진짜 전문적으로 해 주셨거든요, 너무 아름답게. 그래서 가서 제자리에 있다는 것도 구입을 했지만 그 가운데 랭스로 되돌아가다의 소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야지 했는데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동네 책방 가서 내가 그 책에 대한 정보를 알았으면 온라인에서 사면 안 된다가 저의 나름의 양심이기 때문에 새해돼서 얼마 안 돼서 다시 갔죠. 그래서 랭스로 되돌아가다를 얻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읽고 있는데 사실 신간은 어느 서민 여성의 삶, 노년 죽음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너무 잘 읽었고 얘기하자면 올해의 넌픽션 후보죠. 벌써 올라갔죠.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된 작가님의 글이죠.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자신의 상실감, 슬픔, 애도가 아니라 이분이 사회학자예요. 그러니까 사회학적으로 이걸 풀어내요. 어머니의 죽음, 어머니의 노년, 그리고 쇠퇴해가는 육체에 대한 사회학적인 분석과 자신의 이야기를 섞어서 무척 지적인데 사적인 글이거든요. 그런데 이 랭스로 되돌아가다는 실제로 신간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지만 사실은 아버지의 죽음에 관련된 무척 자전적이고 또한 동시에 사회학적인 탐구예요. 요런 저는 자신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 찾는 걸 너무 좋아해서 네, 어느 서민 여성의 삶 또는 죽음은 당연히 너무 잘 읽었고 그렇다면 어쩌다 책방에서 추천을 받은 랭스로 되돌아가다. 그리고 사실 알라딘에서 많은 작가님들이 추천을 받았어요. 뭐 21세기 최고의 책 이런 맞아요. 걸로 할 때 이 책이 또 리스트에 있어 가지고 네, 저도 이번 기회에 읽고 있는데 역시나 너무 좋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나의 가족사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학문을 쏟아 부어서 해석을 해 보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또 자신만의 글로 풀어가요. 그때 오는 그 아름다움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네, 잘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책은 아직 읽지 못한 책입니다. 왜냐면 펀딩이 아직 안 끝나 있어요. 녹음 그러니까 읽기 중. 저는 이거 나온 건 줄 알았어요. 네. 이거 대본 보고 네. 그래서 찾아봤는데 펀딩 중이더라고요. 네, 펀딩이 1월 27일까지 알라딘에서 하다가 이제 종료될 예정이고요. 이 책은 저희 팟캐스트에 종종 나와주셨던 영경님이 이 동력출판사에 가셨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또 이 소식을 알게 됐는데 쇳돌은 이라영 선생님의 신작입니다. 이라영 선생님은 뭐 여러 분야의 책을 내셨지만 저한테는 그냥 페미니즘 관련 책들로는 진짜 너무 재밌게 읽는 책들 너무 좋아하는 선생님인데 신작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거기서부터 내가 어떻게든 이 책은 구해야 된다 했는데 책 소개가 너무 좋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족사이자 노동사를 다룬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그래서 봤더니 실제로 작가님의 아버님이 광산 노동자였고요. 양양광업소라는 곳의 마지막 노조 위원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이 시대에 그런 소위 말하는 폐광으로 인한 광산 지역들이 이제 막 축소되고 그다음에 문을 닫거든요. 폐광이 됐으니까. 그거에 대한 분석들을 또 나름 하세요. 그래서 이 목차를 보면 되게 재밌는데 어떤 광산을 중심으로 살펴본 어느 가정의 노동 이동사 그리고 광산 이후의 삶, 주거미에 쌓은 문명 그다음에 목소리들이라고 하는 4부에서는 43년, 52년, 뭐 47년생 이런 다양한 분들의 광부들의 이야기를 실제로 담아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또 뭐가 있냐면 광부댁 이야기. 그러니까
그 가족 특별히 그 음. 여성들에 대한 얘기도 포함이 돼 있고 마지막에는 없어질 직업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 광산 산업이 엄청 컸었거든요. 그러다가 다 한 80년대 말 90년대 들어오면서 폐광들이 되면서 그냥 묻혀버렸죠. 그리고 꽤 많은 분들이 또 안산 그때 신도시 생기면서 대거 이동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라영 선생님의 되게 개인적인 가족사이자 노동사를 연결해서 쓰니까 근데 제가 아는 이라영 선생님은 이제 페미니즘 관련 그러니까요. 책으로 아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앞에 있는 랭스로 되돌아가다랑 약간 연결되는 게 그 생각 저도 있는데 하고 있었어요. 전 이거를 하는 작가님들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 물론 자신의 이야기를 너무 잘 쓰는 작가님에게 저희 시선이 가겠죠. 근데 진짜는 뭐냐면 제 기준에서요. 자기 얘기를 막 써서 막 너무 재밌는 글 그리고 시의성이 높고 동시대성 글을 쓰다가 자신의 뿌리로 눈길을 한번 돌려보고 그 작업이 학문적이든 문학적이든 에세이적이든 상관없어요. 그걸 한번 돌파해 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누가 물어봤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을 한번 자신의 뿌리를 마주해 보는 거죠. 이때 저는 비로소 한 작가가 작가로서의 삶을 좀 완성해 간다라고 그 느낌을 받습니다. 네. 아. 진짜 디디의 일본 같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진짜 궁금하네요. 저 이라영 선생님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이라영 선생님 최고입니다. 갑자기. 갑자기 이라영을 읽으십시오. 그쵸. 이라영 선생님 음. 밀리의 서재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이라영 딱 치면 많이 어. 떠서 그렇게 시작하셨었는데 정말 배반하지 않는다. 이라영 작가님 어떤 책을 보셔도. 그런데 이런 내용의 책은 본 적이 없으니까 더 기대가 되며 책이 오길 기다려 네. 보겠습니다. 네, 전 이렇게 두 권을 최근에 주목을 해봤고 코카님은 좀 어떠세요? 두 권은 영업당했는데 지금. 저도 한번 영업을 네. 당해볼게요. 전 영업 안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우선은 최근에 나온 공부망상이라는 책입니다. 사회학자 엄교 선생님이랑 그리고 정신과 전문의 하지연 선생님이 대담의 형식으로 공저한 책이고요. 한 10년 전인가요? 공부 중독이라는 책이 있었죠. 그 책에 어떻게 보면 이제 후속작으로도 볼 수 있고 서문이 이제 계엄 얘기로 시작해요. 그래서 좀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우리나라 엘리트 교육이 어떻게 실패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상징적인 장면으로 시작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덕수 맞죠? 네네. 네. 갑자기 왜 이름이 헷갈리지? 전 총리죠. 그렇죠. 너무 나에게 이제 너무 잊혀진. 잊혀져도 되죠. 네네. 네. 이제 국무총리가 계엄 당시에 CCTV 영상이 공개되었는데요. 계엄 문서를 받고 되게 무기력하게 이제 앉아 있는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꺼내 읽고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의 당위성을 설명하니까 이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담겨 있는 CCTV 영상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이 장면이 그 자신의 무사유를 고백하는 아이만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되게 충격적인 장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덕수가 그 하버드 나온 걸로 되게 유명했잖아요. 한국에서 하버드면은 네. 물론 실상은 좀 어. 다릅니다. 여러분이 이제 미국 학제나 아니면은 미국 관련된 인문학 관련된 정보를 좀 아시게 되면은 하버드가 제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제일 유명하긴 해. 유명한 근데 대학이죠. 무조건 예. 거기만 다 좋다는 건 아니에요. 과마다 다를 수도 있고 달라요, 실제로. 하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하버드 하면 지성의 앞잡이라고 할 어. 뻔했어. 그러니까 이분이 서울대 하버드 그리고 이제 평생 이제 공직자로 살아왔고 그리고 뭐 행정고시, 고시천재, 소년천재. 그러니까 공부를 너무 잘한 사람인 거예요. 어떤 사회제도 내 입시제도 내에서 그런 사람이 국무총리까지 간 사람이 이 엘리트로 대표되는 사람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그저 끄떡이는 모습으로 남은 그 CCTV 영상으로 시작을 합니다. 계엄 때 저도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전부 다 같은 대학 출신의 그 검사, 판사, 우리나라의 최고의 엘리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어떤 의사결정, 말, 언어 이런 것에서 엄청난 부박함 같은 것을 느끼고 약간 소름 끼친다고 할까? 왜냐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책을 읽으면 저는 약간 소름 끼쳤어요. 공부 그냥 막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제가 또 한국 입시의 폐해를 때려맞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입시의 과정을 너무 잘 거쳤고 저는 심지어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그 JJ님은 한국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네네. 안 그 나오고. 입시를 겪지 않으신 거죠, 한국에서. 네네. 대입 입시를. 비수능 인간. 비수능 인간. 그러니까 수능 인간과 비수능 인간의 내면 세계는 다른. 이게 뭐라고? 근데 이제 그 알잖아요, 한국 입시는. 그리고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굉장히 이제 프레셔가 있는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막 이런 거 있었어요. 모의고사 성적 순대로 자리를 안 치는 거예요. 이제 자습실에서. 음. 그러면 모의고사를 성적을 못 보면 분단을 옮겨. 그러니까 뒤로 밀려. 그죠. 그래서 짐을 싸서 내가 그 분단을 옮기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이게 체화되네요. 설국열차 아. 몸에 새겨지는 거죠. 설국열차야. 그래서 2분단에 있다가 3분단에 가던 그 짐을 싸서 그 누구는 짐을 싸서 이제 2분단으로 오고 1분단으로 넘어가고 이제 그런 학교를 다녔고 그리고 빌보드라고 하죠. 모의고사 차트. 성적 쫙 붙는 거. 이제 그런 학교를 다녔고 저는 아직도 그 찬바람이 불면 수능 보는 꿈을 꾸거든요. 진짜로. 아 진짜로? 어. 그러니까 이게 트라우마라고 그러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저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제 나이도 이제 30대 중후반이고 수능을 본 지 너무 오래됐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아이도 없고 입시에 대해서 아주 멀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매번 그 수능 꿈을 꾸는 걸 보면서 이 대한민국 입시라는 게 한 인간의 내면에 이렇게 큰 깊숙이. 상을 남기는구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아직도 내가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도 가끔씩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게 몸에 새겨지는 감각이기 때문에 사실 박사과정을 이 나이에 하고 있는 인간으로서 몇 년 학교에 계신 거죠, 대체? 제가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학부 때부터. 네네. 근데 이제 과는 계속 바뀌었지만 이제 중간에 일한 걸 빼면 학교는 몇 년 다녔지? 거의 10년째 다니고 10년 이제 다닌 것이고 이제 지겨워 죽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공부가 얼마나 재밌는 건지 알고 있어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공부만큼 재밌는 것도 없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쿼카님의. 그래서 저는 이 공부라는 키워드에 좀 관심이 많아 가지고 이 공부에 대한 책 좋아해요. 좋아하고 찾아 읽는데 이 제목이 좀 도전적이잖아요. 공부망상. 그리고 부제가 공부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배신했는가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능력주의 위주의 어떤 엘리트들 그것에 또 절망하는 청년들에 주목하고 이러한 청년들, 이러한 엘리트들 이러한 것을 조형해낸 사회 시스템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책인 것 같아서 이 책에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읽고 있는데요. 되게 슬퍼요. 그쵸. 네, 이 책 읽으셨어요? 네네. 저희 에피소드보다 먼저 올라갈 텐데 편집자분하고 녹음한 게 아마 먼저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은 공부망상에 대한 표지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고 아마 이 에피소드를 들으시지 않을까. 그렇구나. 저희 짠 게 아닌데. 진짜 신기하네요. 신기하죠. 그럼 거기서 내용은 확인하세요. 잠깐만. 왜냐면 제가 완독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굉장히 이제 좀 슬픈 마음이 들고 슬프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분노 이런 단계도 아니야 이제 슬프고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 아직도 1위잖아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애들이 자살을 한다는 건 엄청 이상한 일이거든요, 사실. 굉장히 기이한 일이고 거기에 분명히 우리나라의 교육제도가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 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하네요, 그 방송도. 네. 편집자님은 어떻게 이 책을 읽어내셨을지 가장 원고를 가까이서 보신 분으로서. 네, 그 자세한 얘기는 네. 전 에피소드에 아마 올라가 있을 테고요. 별일이 없다면 제가 편집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저 책 읽었을 때 제일 무서웠던 포인트들은 그런 거였어요. 이게 누구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까도 전 국무총리를 언급을 했지만 그분이 그런 시스템에서 제일 잘한 것뿐이지 사실은 그 입시 유형과 이 학교 시스템 안에서 공부 시스템 안에서 자라났던 거잖아요. 저는 중학교 때 도망을 한 거지만 맞아. 그런 게 그쵸. 저는 도망갔죠. 하지만 많은 분들은 그 시스템 안에서 지금까지도 수능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고시들도 있고 해가지고 그게 과연 우리나라를 어떻게 만들고 있나. 그 생각보다 꽤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저희가 쓰잖아요. 근데 쿼카님 언급하신 것처럼 청소년의 자살률이 너무 높고 당연히 20, 30대 자살률도 높긴 한데 아이들이 목숨을 끊는 거는 이게 그냥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거에 대한 뭐 반성 이런 거가 아직도 기미가 없는 것 같고 반성의 기미가 없고 이 책은 좀 더 암담하게 암담한 걸 웃으면서 얘기하세요. 공부 중독이라는 거의 11년 전 책에서는
우리가 공부 중독하면 안 된다. 공부에 의미를 묻자 했는데 지금은 더 심해진 것 같죠. 막 이러면서 두 아. 분이 하는데 이 웃음이 웃는 게 아니라 아유 이제 뭐 안 돼. 슬퍼하고 있는 거지. 그쵸. 너무 자명한 현실이라 음. 거기에 AI까지 등장을 하면서 음. 이 학습이란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 시대이니까 저 책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게 많긴 합니다. 뭐 저는 수능을 안 봤지만 그래도 공부, 교육제도에 대한 관심은 항상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당연히 수능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입시나 어떤 시험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는 거에 저희가 익숙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은 이 책을 읽으면 단순히 공부 얘기만이 아니라 사회 얘기도 되게 많이 하시고 그래서 사회학자가 계시니까 정신과 전문의도 있으니까 이거를 되게 인간의 심리 그리고 병적인 걸로도 좀 풀어내셔서 되게 위로 아닌 위로 받으면서 하지만 현실은 어쩌면 바뀔 수 없구나. 약간 그래요? 먼 산을 바라보긴 해요. 저 예. 끝까지 안 읽어서 아. 분명히 해결책이 있을 근데 거야라는 해결책 마음으로. 저는 스포하진 않는데 음. 좀 울컥했어요. 아, 요렇게 돌리신다고 방향을? 네. 그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끝을 지금 근데 끝에 희망을 가지면서 읽고 근데 있는데. 이거 팟캐에서 이 끝을 얘기 안 해가지고 이건 여러분이 읽으셔야 책을 어. 읽으시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전 어. 전 에피소드로 토스를 해보고 네. 전 에피소드를 안 들으신 분들은 들어주시길.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책은 스페인 작가 자우메 카브레의 겨울 여행이라는 책이고요. 민음사 세계문학 점집 454번입니다. 꽤 최근에 최근에, 나온 네. 그렇죠. 2024년에 나온 책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신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신작이죠. 네. 세계문학 전지 2024년이면 신작이다. 그렇죠. 네. 거기에 고대 작품도 있기 때문에 네. 고대랑 비하면 네. 그래서 이제 요즘 읽는 책, 요즘 주목한 책으로 가지고 왔고 이 사실은 나는 고백한다라는 책이 되게 유명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책은 안 읽었고 이 책은 권수가 좀 되죠. 1, 2권으로 1, 알고 2권?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책이 조금 부담스러우시면 이 책으로 시작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단편집이고요. 겨울 여행이니까 겨울 제철 소설이죠. 이제 겨울에 가기 전에 읽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읽고 있는데요. 이 책에는 되게 중요한 모티브가 음악이에요. 특히 클래식. 그래서 뭐 바흐, 슈베르트 그리고 특히 여기서 말하는 겨울 여행이 슈베르트 겨울 나그네에서 가져온 것이에요. 아예 모티브가 그냥 네. 클래식 곡에서 왔군요. 네. 그래서 이제 클래식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또 문학에 대한 은유 같은 것도 많이 등장하고 그러니까 되게 거장 같은 소설 옛날 거장이 쓴 것 같은 소설 막 키냐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파스칼 키냐르나 뭐 이런 옛날 거장이 쓴 것 같은 그런 세계문학을 오랜만에 읽어가지고 많이 없다기보단 제가 이런 책을 요새 많이 안 읽어가지고 오랜만에 이런 뭔가 거장이 이야기하는 인간성 이런 책을 읽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은 단편인데요. 사실 별일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타부타 설명이 없고 그 음악에 대한 어떤 모티브랑 그리고 인물들의 행동의 변화 같은 거를 되게 건조하게 보여주는데 사실 그 인물들은 굉장히 중대한 내면의 변화를 겪은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예측해 볼 수 있는 소설이에요. 그리고 엄청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는 것도 이 단편 소설의 공통점이에요. 작품들이 다 음악, 문학, 예술 이런 배경하에서 이 작품의 인물들이 되게 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요. 근데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는 행동이 사실은 조금 우리가 다시 이유를 붙인 것이거나 사후에 그런 것들이 많지 되게 이상한 우리 자신조차도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인간의 신비 같은 거 되게 오랜만에 그런 인간의 이해할 수 없음? 신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좀 독특한 책이다. 천천히 한 꼭지씩 읽었는데요. 아침에는 이제 논문 같은 막 논리적인 글을 읽고 쓰려고 막 애쓰다가 저녁에 이런 설명을 가타부타 해주지 않는 글을 읽는 경험이 엄청 비논리적이지만 되게 신비롭고 어떤 걸 회복하는 순간처럼 저는 느껴져서 아주 좋습니다. 이 책을 읽는 것 자체가 되게 좋아가지고 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좀 독특한 선택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잘 모르는 스페인 그것도 카탈루냐 음. 지방에서 주로 활동하는 그 작가죠 아예. 네, 맞아요. 네. 카탈루냐 바르셀로나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네. 네네. 맞아요. 카탈루냐 또 구분해줘야죠. 네, 이분들은 네. 되게 그 어. 프라이드가 있더라고요. 네. 마치 뭐라 그래야 되지? 어. 마치 한국은 그런 케이스는 그렇게까지는 없는데, 그러니까 뭐 경상도 그죠. 근데 우리는 그래도 그거보다 더하지. 더하죠. 여기 왜냐면 축구팀 봐요. 네, 그리고 카탈루냐 어가 따로 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네, 저도 많은 추천을 받는데 이 책은 제가 추천해서 놓쳐 있었는데 한번 저도 읽어보고 영업 당했는데요. 겨울 여행은. 아, 그래요? 근데 왜냐면 공부망상 제가 이미 읽었고, 네네. 근데 저 한 책이 갑자기 떠올라서 살짝 언급하면
혹시 어느 삶의 음악이라는 책 아세요? 몰라요. 그 안드레이 마킨이라는 작가가 쓰고 음. 1984 북스에서 나왔거든요. 이 아. 책 음악 좋아하시면 무조건. 진짜. 진짜 이거 제가 2년 됐나 1년 됐나 하여튼 나온 어. 지 그러게요. 그래? 24년 12 월에 나온 책인데 어. 제가 읽은 음악 관련 짧은 소설 중에서 최고 아름다워요. 무조건 읽어야겠다. 왜냐면 핵심 요약은 이거예요. 어. 피아니스트였다가 세계 대전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정체를 숨기고 살다가 갑자기 피아노 앞에 어. "너 피아노 칠 줄 알아?"라는 질문에 서요. 근데 음. 만약에 연주를 해 버리면 자기 자신의 정체가 당연히 드러날 거 음. 아니잖아요. 근데 일반인 입장에서는 '뭐 안 하면 되잖아.' 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피아노를 너무 치고 싶은데 그 앞에 아. 딱 있을 때 그게 딱 느껴져서 마지막에 어떤 클라이막스에 딱 도달할 때 그 숨이 딱 멎어요. '어쩔 수 오. 없구나 인간은.' 그거를 만나 보실 수 있고 꽤 이게 짧거든요. 그래서 한 호흡에 전 읽었을 때 '와 그치. 인간은 어쩔 수 없지.'를 깨달은 어. 너무 아름다운 소설입니다. 네. 지금 잠깐 찾아봤는데 '무조건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1984 북스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네네. 네. 예 읽어보도록 진짜 하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갑자기 떠올라서 갑자기 영업 안 한다고 했는데 책 영업을 영업하기. 영업을 해 어. 버렸고요. 네. 네. 재밌다. 네. 네. 요렇게 저희 한번 4권 플러스 갑자기 제가 음. 얘기한 1 권까지 해서 5권 추천 음. 최근에 주목한 책 또는 추천하는 책으로 음. 얘기를 해 봤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네 쿼카님 특집으로 쿼카님의 인생책 음. 소개를 받아 보겠습니다. 네. 제가 최대 세 종이라고 했더니 네. 진짜 세 종을 다 가져오셨습니다. 어. 네. 최대였는데 네 세 권을 다 가져오셔서 그렇구나. 최대이구나. 아이 채워 줘야죠. 네네. 사실 부족하지 않아요? 엄청 부족하죠. 예. 저는 이 질문이 너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항상. 그쵸. 네. 그래서 인생책의 기준이 뭐세요? 여기서 오늘 소개할 책들의 기준. 저는 인생책 했을 때 대답을 잘 못하는 편이고요, 원래. 근데 너무 세 개를 쓰셨길래 그래서 잘하시는 분이구나 했어요. 아니요. 대답을 못하고요. 제가 메모장에 인생책인 것 같은 책을 가끔씩 적어 놔요. 그럼 너무 많으니까 목록에 한 20권 정도 있던데. 근데 당연하죠. 예. 저는 그쵸. 당연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인생책은 저한테 어떤 변화를 일으킨 책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중대한 변화. 중대한. 아주 중대한 변화. 아니면 중대한 부분을 만드는 책. 음.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으로 나를 바꿔야 돼. 그런 물질적으로. 어. 왜 책을 읽으면 다른 사람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느낀 책을 위주로 이제 가지고 왔고 제가 이제 30 대이기 때문에 3 권을 10 대, 20 대, 30 대로 나누어서 가져왔거든요. 그쵸. 그 아래는 기억이 없을 테니까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럼 세 권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10 대 인생책입니다. 처음에. 와 이건 처음이야. 굉장히 치밀하게 분류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니그즈 버그라는 미국의 60년대 이제 작가가 쓴 클로디아의 비밀이라는 어린이 청소년 소설입니다. 개몽사 책으로 가지고 있고요. 제 책은 1994년 중판 발행 버전이네요. 아니 제 앞에 있는데 제가 사진 찍어서 올릴게요. 근데 진짜 권위 있어 보입니다. 어. 곰팡이도 살짝 폈고. 이게 67년에 출판된 책이래요. 어린이 문학상 유명한 뉴베리상인가? 뉴베리상 받은 책이고요. 그 당시에 미국에서도 유명한 청소년 소설인데 어렸을 때 이 책을 한 거의 50번 정도 읽었나? 와. 그러니까 어. 50번. 네, 그 정도 읽었다고 그냥 이제 하여튼 수십 번 읽은 거는 무조건이고 진짜 엄청나게 많이 읽은 책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읽은 것 같은데 7살? 1학년? 굉장히 두꺼운 소설이어 가지고 사실 7살 1학년이 읽기에는 길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이해가 될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읽은 책이고요. 그 어렸을 때 반복해서 읽은 이야기는 무조건 그 사람한테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요새 애들은 겨울왕국 좋아하잖아요. 되게 네네. 부럽거든요. 그 디즈니 얘기하죠. 네. 그들이 사랑한 공주가 겨울왕국이라는 게 부럽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 이런 거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 책이 나라는 사람의 어떤 에센스 같은 걸 만든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책 줄거리 간단하게만 이야기하자면 클로디아 주인공입니다. 클로디아가 가출을 해요. 이제 불만이 있어 가지고 가출을 하는데 막내 동생, 남동생을 데리고 가출을 하는데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으로 가출을 합니다. 뉴욕이네요. 이거부터가 뉴욕이다. 이거부터가 되게 이상한 거죠. 클로디아도 고학년도 아니고 이게 국민학교라고 여기 나오더라고요. 국민학교. 그쵸. 그때는 저학년인 것 같아요. 전 사실 국민학교는 안 다녔는데요. 어쨌든
저학년인데 가출하는 장소를 선택해서 나간다는 것부터가 여기 그런 문장이 있어요. "나는 집을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에 드는 어떤 곳으로 옮겨갈 거야."라고 이제 음.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것부터가 엄청나게 이제 주체적인 어린이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어린이는 가출을 해서 그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매일 하나씩 공부를 하는 것으로 음. 목표를 세워요. 그래서 막 작품을 공부해요, 남동생이랑. 오. 되게 아니 잠깐만. 특이하죠. 같이 가출을 해서 그것도? 네. 남동생이 이제 자기랑 가장 그나마 자기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고 막내 남동생이 남녀 차별을 받는 것으로 나와요, 여기서. 아 네네.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제 막내니깐 거슬리지 않았겠지. 그래서 잘 따르고. 그리고 용돈도 많다 그 막내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치밀하게 선택을 해서 나간 거예요. 그리고 가출을 아름다운 곳으로 하고 싶어 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곳인데. 메트로폴리탄 미술. 그래서 막 왕비의 침대 같은 데서 자요, 몰래. 밤에는 거기서 자고 새벽에 이제 나와서 화장실에 숨어 있고 막 이래요. 야. 그리고 막 분수대에서 목욕하고. 그리고 이 클로디아가 깔끔하고 청결하고 우아한 거를 좋아해요. 초등학생인데, 국민학생인데. 그리고 그런 우아한 대리석 석관 이런 거를 좋아하고 뭐 영국 르네상스실에 나는 머무르는 게 좋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주된 서사는 그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킬란젤로 천사 조각상으로 의심되는 게 들어오는데 그 조각상의 비밀을 이제 밝히는 게 아. 주된 서사고 그래서 막 이제 동생 데리고 막 도서관 가서 요즘 초등학생들 같으면 이제 인터넷 검색을 했을 텐데 60년대 초등학생이니까 막 책을 찾아보고 막 그 미스테리를 풀고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음. 어렸을 때 왜 이 책을 좋아했냐 생각했을 때 어린인데 취향이 있어요. 우아하고 아름다운 걸 좋아하고 어린인데 되게 뭐라고 할까? 주체적인 어린이여서 자기의 계획이 있고 치밀하고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무엇을 공부하고 있고 미술관을 좋아하고 음. 팜플렛을 막 구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청결한 냄새를 좋아하고 이거 되게 어른의 취향 같잖아요. 그리고 가출하고. 근데 그런데 좀 매료된 것 같아. 음. 어른처럼 어린이가 이런 취향을 가지고 주체적인 것으로 나오는 거? 그래서 저는 클로디아의 취향에 저도 영향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어제 오랜만에 다시 읽었는데 이 책은 너무 잘 쓴 이야기인 것 같아. 음. 진짜 너무 어린이를 굉장히 주체적인 대상으로 보면서 60년대에는 더 뭐라고 할까? 어른과 다른 대상으로 봤을 것 같은데 어린이에게 취향과 이 정도의 주체성을 부여하는 서사?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아직도 박물관과 미술관을 좋아하는 거? 거기서 어렸을 때 막 메모하고 그런 걸 좋아했던 어린이였던 거? 지금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그럼 소름이다. 네. 그쵸. 그런 마음이 아직도 나한테 있어. 그 미술관이나 뭐 박물관 가면은 어린이 같은 두근대는 마음? 여기 누가 있을 것 같고 클로디아가 있을 것 같고 막 그런 아. 어떤 동심 같은 게 나한테 아직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되게 웃긴 게 식비를 줄여서 가루비누를 사서 세탁을 해요, 이 어린이가. 깨끗하고 향기 나는 걸 좋아해서. 웬만한 어른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약간 그런데 어린이가 이렇게 우아하고 고고한 것에 제가 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어떻게 보면 나라는 사람의 추구미 같은 걸 만든 어린이의 추구미 같은 걸 만든 책이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이거 되게 통할 수 있는 서사라고 생각해요. 음. 근데 이거 되게 웃긴 게 이게 94년도에 나온 어린이 소설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계몽사에서 걱정이 되는지 마지막에 가출을 한 거잖아. 그래서 뭐 클로디아의 생각과 침착성을 본받음으로써 보람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만 부모 몰래 가출한 클로디아의 나쁜 행동은 크게 혼이 나야 할 그게 것입니다. 써 있어요? 나 진짜. 여러분은 괴로운 일이 있으시면 부모님과 상의하는 현명한 어린이가 되십시오라고 이제 계몽사에서 마지막에 너무 웃기다. 너무 출판사 이름도 개몽사야. 계몽하고 있는 거지. 나 진짜. 이게 좀 귀여웠어요. 어른들이 이게 걱정이 되는지 그 당시에는 요새 이런 거 안 그렇죠. 쓰지. 근데 너무 귀엽게 뒤에 그것도 좀 하찮게 써 있어가지고 거기까지 안 읽겠죠. 앞에 있지 않는 이상. 예, 너무 귀여웠다. 그래도 표지에 경고문 안 써 있는 거에 위안을 음. 삼네요. 이걸 어제 발견했는데 너무 웃겼습니다. 근데 들으니까 그럴싸하네요. 그러니까 어. 뭐냐면 그때 읽은 책의 영향이 지금까지 있는 거에 증거가 또 있으니까. 맞아요. 저는 10대 때 읽은 책 생각하면 진짜 놀라운데. 가시고기 읽고 죽어가는 그거 아버지의 모습. 엉엉 울면서 보잖아요. 엉엉 울었죠, 엉엉. 저도 초등학교 때 예, 읽었어요. 예. 네. 가시고기
돌아온 진돗개 뱉고 근데 거기서 날 뭘 형성한 거지. 엄청 슬픈 네. 이야기를 읽었네. 그리고 저 성경 진짜 많이 읽었죠. 성경 이야기 좋아해서 아, 그런 거 많이 맞네. 근데 저는 애니메이션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막 어. 이집트의 왕자 많이 봤었고. 네. 그것도 약간 성경 그러네. 약간이 아니고. 약간이 아니네. 저는 그때 지브리 같은 거 안 아. 봤거든요. 이집트의 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왕자. 나는 그때 뭘 보고 어떤 세계를 꿈꿨지 했는데 예, 신과의 조우 완전 그 영향을 받았네. 받았네요. 지금 생각해. 그 출애굽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음. 근데 지금도 가슴이 뛰거든요. 저도 아직 못 벗어났네요. 못 벗어났다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대 때 내가 좋아해서 여러 번 본 장르. 그러면 슬픈 이야기가 중심에 있고 저 같은 경우엔 성경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 이야기를 잘 읽어야 된다. 잘 읽어야죠. 잘 읽어야죠. 전 어. 아직도 그때 봤던 만화책의 특정 파트가 꿈에 가끔 나와요. 진짜. 그때 읽었던 게. 예. 그러니까. 잠깐 근데 결론 이상한데 아이들에게 좋은 책을 보여줘야 된다. 계몽사.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내가 애호하는 거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취향이나 뭐 에센스 같은 것들이 이 책에서 저는 다 왔다고 생각을 하고 네 아주 좋은 책입니다. 네. 재밌고. 이게 새로운 방식의 영업인데요. 처음에 이 책 얘기하셨을 때 무슨 책인지 우선 몰라가지고 이게 대체 뭔가 했는데 들어보니까 관심이 좀 가네요. 다행인 거는 아직 살 수 있습니다. 네. 출판사가 바뀌긴 했는데 비롱소로 네, 비롱소구나.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한번 좀 이게 그림이 좀 더 예뻐졌거든요. 맞아요. 표지랑 이런 게 바뀌어서 그래서 한번 저도 살펴보고 이 소리 아직 읽지 못하지만 저희 아기가 맞아. 준비되면 한번 근데 가출 때문에 저도 망설이게 되네. 가출. 아이한테 알려줘야지 뒤에. 옹gin이의 말부터. 옹gin이의 말부터 알려드리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책으로 가볼까요? 네, 두 번째 책은 이제 20대의 책이다. 근데 격정이야 너무. 20대로 넘어갑니다. 이제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리나입니다. 네, 네. 너무 반가운 이름이긴 했는데 네. 너무 이유를 듣고 싶었어요. 이거 제가 한 22, 3살쯤? 대학교 막 4학년? 이때 읽은 것 같아요. 이제 졸업반. 대학교 3, 4학년? 근데 이 책이 엄청 유명한 문장으로 시작되잖아요. 행복한 가정은 모두 모습이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제각기의 불행을 안고 있다. 이 문장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책은 사실 이 문장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고 이 책이 제가 23살 그때 겨울에 이제 나를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로 산 거예요. 왜냐면 이 책이 3권짜리거든요. 벽돌 믿음사 버전을 읽었는데 굉장히 벽돌 책이고 다 사면 5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대학생이 책을 저도 이제 막 사기에는 대학생이기 때문에 이제 좀 명분을 만들어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자 해서 이제 샀고 크리스마스 한 전주부터 1월 1일이 될 때까지 이 책을 내내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집중해서 한 3주 동안 제 스스로 내면이 진짜 변화하는 걸 느꼈어요. 감각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1월 1일 딱 됐는데 와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됐다. 착각일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을 이제 처음으로 책을 읽으면서 뭔가 바뀐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던 책이고 이 책이 등장인물도 길고 막 헷갈리고 막 러시아는 막 성어를 말했다가 이름을 말했다가 세례명으로 불렀다가 세례명으로 불렀다가 애칭으로 불렀다가 별명으로 불렀다가 미쳐버릴 것 같아 이거는. 근데 이제 2권부터는 진짜 이제 빠르게 읽히거든요. 이제 재밌어요. 그리고 이 책이 막장 스토리이기 때문에 이제 아주 거칠고 이제 좀 천박하게 얘기하면 이제 불륜 얘긴데. 그쵸 치정극. 그 불륜하고 이제 여주인공이 이제 주인공이 자살하고 기차역에 뛰어들어서 네네. 이제 좀 비극적으로 끝나는 그런 얘기고 브론스키라는 불륜남이랑 막장 드라마식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불륜남이랑 이제 레빈이라는 남편 안나 카레리나의 남편 그렇게 이제 세 인물이 주요 주인공인데요. 이 책을 처음에는 레빈에게 되게 저는 이입해서 읽었어요. 네네네. 그 레빈이 되게 진중하고 신과 인간의 그 어떤 경계에서 항상 그런 깊은 고민을 하고 근데 막 아내는 바람 피고 막 이 사람은 진짜 성실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검약하고 청교도주의적인 어떤 사람인데 그냥 보면 엄청 이 사람 너무 불쌍하다. 이 사람 너무 훌륭한 사람이고 모범 시민인데 근데 인기가 없었죠. 인기가 매력도 없어. 없고. 근데 나는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이 책을 다 읽으면 모든 사람의 입장이 이해가 돼요. 사실은 안나 카레리나 너무 이해되고 브론스키마저도 이해되는.
왜냐면 톨스토이가 우리가 이들을 미워하게끔 내버려 두는 작가가 아니야. 그쵸, 그쵸. 이 긴 소설에서 이 사람의 모든 입장과 어떤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독백과 어떤 장면과 서술을 통해서 마치 무슨 위에서 내려다보는 신처럼 다 알면서 설명하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읽고 '아 사람들이 다 각자의 입장이 있구나. 각자의 사정이 있구나.' 이런 굉장히 지극히 단순한 그 문장을 진짜로 약간 이해한 것 같은? 진짜로 알아버린 거야. 그래서 음. 내가 성장했다는 거를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좀 감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제가 좀 모범생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 대학교 때부터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저러지? 저 언니는 왜 저러지? 저 오빠는 왜 저 따위 행동을 할까?' 약간 마음속에 그 꼰대 한 명을 세워 놓고 되게 이제 사람을 이제 겉으로는 얘기 안 했는데 20대 내 안의 꼰대. 약간 이렇게 꼬장꼬장한 그 어린애들 있잖아요. 꼬장꼬장하게 내면으로 약간 이제 판단하고 내면을 약간 심판하고 근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정말로 이해했어. 그 각자의 개별성 같은 것들을 처음으로 되게 사무치게 깨닫게 돼서 머리로 아는 거랑 진짜 깨닫는 거 그쵸, 다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아주 네. 쉽게 얘기하면 사실이 나에게 진리가 되는 건 다르잖아요. 맞아요.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물이 차다를 아는 거랑 어, 진짜 차가운 물에 닿아서 떨어 어, 본 사람과 어, 동상에 걸린 사람과 또 다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거죠. 되게 이 책을 읽고 어른이 된 것 같은 그 23살에 그런 착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좀 고전에 더 빠지게 된 것 같아요. 이 톨스토이가 왜 위대하다는지 이런 고전 소설이 왜 살아남았는지를 좀 이해하게 됐고 음. 그리고 그 이후로 약간 황희정선 같은 사람이 돼 가지고 "네 말도 맞다. 네 말도 맞다." 갑자기 20대 초반부터. 예. 엄청 이제 머뭇거리는 인간이 된 거죠. 저는 그게 음. 저의 쪼금 단점이라고 요새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닌 건 아닌 거지. 근데 되게 머뭇거리는 인간이 됐고 좀 어떻게 보면 비겁해 보일 수도 있다, 나의 이런 모습이. 그런 생각을 요새는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20대. 요새는 하고 있고 어쨌든 그 당시에는 약간 황희정승 같은 사람이 된 아니 너무 웃긴 게 톨스토이의 아네 카라네를 읽어서 결론이 황희정승 같은 네 사람. 말도 맞다. 내 말도 맞다. 황희정승 맞죠? 맞는 것 아닌 거 같아요. 아니야? 저도 뭐 찾아볼게요. 율곡이 아니야 막. 율곡이. 태계이야. 난 이 세 명이 항상 황희정승 맞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아 예. 네. 근데 미음사 버전을 읽었는데 이제 문학동네 버전으로도 다시 읽어봐야지라고 생각을 계속했는데 지금 읽으면 또 되게 다를 것 같아요. 그쵸. 예. 근데 이제 십수년째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고 자신이 없네 앞으로도. 이거 읽을 수 있을까 다시? 그런 어. 거가 어려우실 땐 어. 그 약속을 하면 돼요. 그러니깐요. 읽고 한번 나오실래요? 저도 읽을게요 다시. 좋은데? 그러니까 저는 문학동네 걸로 읽었거든요. 근데 사실 어. 지금 내용이 이게 문학동네 게 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어. 저는 그럼 미음사를 읽어보고 근데 그럼 비교가 안 되잖아. 아니야 그거는 판본은 그 상관이 제한 두지 없죠. 맙시다. 네. 그러면 한번 또 한번 안나카리나. 코카님이 네. 대학원생 생활 음. 중이니까 다음 방학을 노려서 네. 한번 해 보실까요? 좋네요. 예. 갑자기 이렇게 좋네요. 갑자기 내가 일생의 목표 중에 하나를 할 수 올해 있습니다. 이루게 되는 건가? 네. 저와 같이 고통을 당하면 되죠. 아니 고통이 좋습니다. 아니라 그러니까 네. 좋습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저도 기획자야. 갑자기 아니 왜냐면 저도 혼자 읽기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제가 그때 한창 저도 러시아 문학의 뽕에 취해서 음.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를 번갈아 가면서 읽었어요. 그래서 웃긴 게 이반 일리치의 죽음 톨스토이를 시작을 해. 그다음에 지하인 또는 지하로부터의 숙이 도스토옙스키 거 읽고 그다음에 이제 부활을 읽어요. 톨스토이. 그게 1, 2권짜리일 거예요. 그럼 비슷한 두께의 죄와 벌을 도스토옙스키로 읽고 그다음에 안네 까레니나 톨스토이 걸 읽은 거예요. 1, 2, 3권. 그러면 1, 2, 3권으로 되어 있는 도스토옙스키 작품이 까라바지 분의 형체들이었거든요. 그렇네요. 거기까지 읽었었어요. 20대 중반에. 와. 근데 그때 저희가 경험한 것도 그래서 기억하는 거 뭐야 하면 사실 기억이 그렇게 다 나지 않아요. 근데 읽으면서 그 몸이 뜨거워져. 뭔가 변했다니까? 뭔가 변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게 되게 많은 분들이 싫어하는 묘사긴 한데 특별히 죄와 벌에서 마지막에 이건 말해도 되겠지 고전이니까 그러니까 한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소녀를 만나면서 구원 같은 게 일어나면서 끝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 무슨 많죠. 여자 하나로 이런 서사 만드냐 하는데 저는 그렇게 전혀 안 읽었고 이 사람에게 신의 개입 또는 어떠한 구원이죠. 구원의 가능성이 0이었는데 그
찰나를 잠깐 맛본 것뿐이에요. 그 통로가 소녀였던 것뿐이지 아. 그게 저는 돌멩이일 수도 있고 음. 지나가는 강아지일 수도 있는데 그 당시 도스토옙스키 세계관에서는 그게 소녀일 때 제일 일리가 있는 거지. 맞아. 그냥 쫙 그 이어지는 거지. 당시에는 네. 그 당시에 갑자기 비인간을 어. 주제로 하기에는 그러면 그래. 도스토옙스키가 이상한 사람이죠. 어. 예. 그래서 맞아.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음. 이거 너무 왜냐하면 죄아볼만 해도 구원의 가망이 시작부터 없는 인물이거든요. 얘는 범죄자고 맞아. 범법자고 니체의 후예인 척하더니 알고 봤더니 쫌팽이고 이게 다 드러나요. 이 거짓들과 오만함이 무너져요. 근데 마지막에 가까스로 사실 구원도 아닌 거죠. 여기서 삶의 방향과 조금의 낙관을 전 찾았다는 거에서 되게 희열한 희열. 그러니까 전 그래서 그때부터 되게 수용소 문학 읽고 막 삶이 아무리 무너져도 맞아. 순간이 있으면 된다. 맞아요. 하지만 순간으로 부족한 것 같긴 한데 그게 아직도 저에게 영향이 있어서 맞아. 예. 야, 근데 한번 저와 함께 어. 안니 카레니나를 올해 한번 좋습니다. 읽어보시죠. 이 긴 호흡의 소설을 읽는 거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쵸, 그 그쵸. 시간을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네. 벽돌책의 장점이 그런 네. 것 같기는 해요. 네, 강제죠. 왜냐면 어. 두꺼워서 어. 오래 읽을 수밖에 없어요. 맞아. 하룻밤 만에 못 읽죠. 코피 그쵸. 터지고 난리 날걸요. 예. 그게 진짜 그 긴 이야기의 장점인 것 같아요. 네네. 그 한 인물과 같이 살아가는 거. 네, 오 좋다. 네, 갑자기 안나 카레니나 읽기가 됐네. 두려운데 내가 실망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실망도 좋죠. 톨스토이에게 실망할 리가 없다. 좋습니다. 그럼 30대의 책으로. 네, 30대의 책으로. 이러니까 진짜 인생 책이 됐네. 그러니까 인생책은 저는 아주 충실하게 이제 대학원생 입장에서 계속 쌓이네요. 그러면 40대, 그쵸. 50대, 60대. 네. 그 마지막 30대 이제 인생책은 마리아 포포바의 진리의 발견인데요. 야, 네. 이 책은 정말 좋습니다. 갑자기. 이 책은 이제 다른 출판사에서 나온 이 책도 벽돌책이에요. 네네. 이 책은 같이 읽었어요. 이 벽돌책이기 때문에 스트롱을 포함해서 그 출덕 구독자분들이랑 이제 카톡방에서 1월인가 설 연휴가 포함된 어떤 달에 매일 한 장씩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서 인증샷을 이제 오픈 카톡방에서 공유하는 식으로 읽었고요. 야, 되게 열심히 하셨었구나. 네, 그때 이제 한번 그거랑 이제 애나칭의 세계 끝에 버섯을 벽돌책 깨기 모임으로 했었는데 이 책이 진짜 아름답거든요, 문장이. 그래서 그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 한 장씩 읽을 때 그 집이 엄청 고요할 때 이 되게 아름다운 문장을 되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읽었던 그 기억이 갑자기 나네. 네,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요. 어쨌든 이 책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되게 거칠게 설명을 드리자면 에밀리 디킨슨, 레이첼 카슨, 마거리 플럿, 케플러, 레이첼 카슨 이런 굉장히 이제 유명하고 아니면 이제 반대로 조금 소외된 여성 천문학자라든지 어쨌든 천문학자, 시인, 생물학자, 작가 이런 사람들의 삶을 샅샅이 조사하고 대신 이 인물들의 시대와 어떤 지역, 장소, 살았던 맥락 그건 다 달라요. 어쨌든 그 사람의 삶을 샅샅이 조사하고 그들의 삶이 시대를 거쳐서 서로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지금의 세계를 어떻게 구성해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제 설명할 수는 있는데 이걸 설명하는 방식이 좀 경이로워요. 뭐라고 할까? 서로에게 다 영향을 미쳤고 서로의 세계를 구성했고 아무리 의미 없어 보이는 것, 아무리 고통스러운 것일지라도 굉장히 이제 빛나는 지점이 있고 다른 세대의 사람한테 다른 사람의 어떤 소망과 소명을 결정하는 그런 되게 경이로운 순간들을 볼 수 있는데요. 책에서는 이제 입체화라고 소개해요. 그리고 뭐 표지에서는 모자이크화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저는 약간 이거 뭐랄까 별자리 같은 거예요. 그쵸. 되게 광활한 우주에 거대하게 퍼져 있는 뭐 은하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다 연결돼 있는 느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이 중에 한 사람만 없어도 그러니까 이제 디킨스의 시가 없으면 케플러의 우주도 없는 것이고 뭐 과거 뭐 미래 이런 선형적인 것과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우리도 없는 거야. 디킨스의 시가 없었더라면 에밀리 디킨스의 시가 없었더라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레이첼 카슨의 이 되게 존엄하고 이 아름다운 인간성이 없었다면 나도 없는 거고 한 인간이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일을 하는 것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자신의 삶을 완수하는 것 그런 게 다 엄청 신성하게 느껴지고 그래야만 했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았다는 생각이 들게 되고 읽고 나면 이제 삶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그리고 타인들도 얼마나 신비로운지 내 자신도 얼마나 신비로운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되게 의미 없어 보이는 일들도 사실은 지구에는 되게 파문을 일으키는 거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과학과 시, 뭐 음. 문학과 철학, 우주 사랑, 뭐 책과 망원경 막 이런 것들이 다 이어져 있는 것이고 네 그런 아주 엄청나게 아름답고 두꺼운 책인데요. 제가 이걸 읽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이 내가 평생 책을 좋아했는데 내가 사실은 이 이야기를 평생 기다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누가 이런 걸 써 주길 나도 몰랐는데 이런 걸 써 주길 내가 평생 바라서 이런 책을 계속 찾아왔는데 '이걸 누가 써 줬다. 음. 드디어.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거였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한 책이다. 내 30년 책 오타쿠 인생에서 '누가 이런 걸 써 주는구나. 내가 평생 기다려온 책을.' 그래서 '내가 평생 기다려온 책을 이제 누가 써 준 거야. 어떤 책을 오. 기다려야 할까? 어떤 이야기를 내가 원할까? 누가 살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누가 써 주겠구나.' 이런 생각도 살다 들고 보면. 그래서 그런 되게 소망 같은 거를 품게 되고 어떤 이야기를 내가 원할 것인가의 문제는 또 저에게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음. 그런 식의 생각도 하게 되는 거고 네 아주 아름다운 책입니다. 이거 읽으셨어요? 네.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이 책? 아우 아름답죠. 어. 이거는 왜냐면 제가 어.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맞아. "넌 뭐가 좋아?" 그럼 사실은 세 단어로 음. 얘기할 수 있죠. 진선미를 좋아합니다. 진리, 선함, 맞네. 아름다움. 이것이 맞네. 모든 가치의 끝, 철학의 어. 끝, 신학의 끝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 책의 어. 아름다운 점은 진리의 발견인데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맞아요. 진리와 아름다움이 있다? 끝. 끝. 하 진짜. 그쵸. 그래서 이거는 너무 어. 아름답고 실제로 읽으면 처음에는 좀 의아했던 게 이렇게 아름다운 문장인데 케플러 얘기를 해? 어. 그러니까 천문학 얘기를 해야 될 어. 것 같은데 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음. 근데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도 천문학자도 있고 그러니까 과학 종사자들 그러니까 음. 과학자들이 있고 소설가, 시인 이런 사람들과 뭐 여성 편집자 이런 음.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분야가 안 겹치잖아요. 음. 근데 아니에요. 겹쳐요. 맞아요. 요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아름다운데 진짜 소름이 뭐냐면 이런 방식인 거예요. 뭐 요하네스 케플러로 시작을 하면서 "꿈을 꾸는 자만이 깨어난다."라는 소제목으로 케플러의 삶을 좀 음. 요약하거든요. 그리고 건너뛰어서 그다음 인물인 마리아 미첼 얘기할 때는 꿈의 궤도 너머를 보다 하면서 그 키워드가 좀 연결되잖아요. 네. 그러다가 또 멜빌, 허먼 멜빌 그 모비 딕을 쓴 작가한테 가면은 유한에서 무한을 추구하다 하면서 키워드들이 뭔가 어. 그렇게 연결되기도 하다가 또 저는 실제로도 재밌게 읽은 파트가 에밀리 디킨슨하고 레이첼 카슨이 연결되는 부분이었어요. 맞아요. 레이첼 카슨 그 부분이 진짜 예. 연결될 때 소름 끼쳐. 왜냐면 우리 둘 다 두 명을 각자 좋아했겠죠. 아. 에밀리 디킨슨의 시와 그녀의 삶은 정말 그냥 삶 자체가 음. 시였다라고도 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근데 다 그리고 레이첼 음. 카슨이 여러 가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침묵의 봄 같은 음. 작품이든 그 외에 여러 작품들을 통해서 과학 관련돼서 얼마나 음. 비인간 관련 얘기들도 음. 많이 하신 걸 아는데 이 둘을 이어붙이니까 요렇게 또 아름답게 맞아.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이게 진짜 예술인 거예요. 음. 안 어울릴 것 같은 게 이게 너무 해결식 발언이긴 한데 음. 정반합이 되면서 그게 딱 수치적으로는 안 돼요. 음. 어디선가 불균형이 생기지만 그래도 조화를 이루려고 할 때의 그 아름다움들이 있는데 음. 여기서 그런 걸 발견해서 음. 여기 있다. 진리이면서 아름다운 것. 저도 맞네. 너무 저는 이거 이 진선미. 책은 이 책 한 3-4번 읽었을 거예요. 아 진짜요? 저는 이것도 다시 읽어야지 생각하고 있는데 예. 이 책은 너무 하여튼 읽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을 정도로 예. 그쵸, 처음 그쵸. 읽을 때 네 너무 좋은 책이고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뭐 되게 이질적인 것 뭐 과학과 문학 뭐 문학과 예술 뭐 우주랑 사랑 막 이런 게 이제 다 이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공부망상 얘기 잠깐 했지만 갑자기. 갑자기 거기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우리는 계속 이제 정답을 맞추는 훈련을 해 왔잖아요. 맞고 틀린 것을 구분하는 것으로 이제 입시 제도가 되어 있죠. 정답을 맞추는 사람으로 이제 우리는 조형돼 온 거고요. 그것이 이제 가지는 문제점을 이제 언급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이분법적인 인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입시 제도에 오래 훈련받은 사람은 어떤 생각하고 좀 깊게 사유하고 이런 것들을 좀 잃어버리고 우리나라 또 문과랑 이과잖아요. 그쵸, 그쵸. 제가 또 이거에 불만 많거든요. 지금은 없어졌대요. 그 두 개 구분이. 맞아요, 맞아요. 그래도 있다 하더라고요. 뭐 음. 무슨 저도 잘 몰라요. 있어요. 그래도 있고 맞아요. 우리나라는 난 문과라서 그래. 난 이과라서 그래." 이런 말 되게 잘하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과학을 사랑했던 이공계였고 실제로. 근데 저는 사실 과학,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과학 책을 너무 어렸을 때 많이 음. 읽어서 과학의 아름다움에 너무 빠져 가지고 아름답죠. 어 예. 그게 어렸을 때 이제
코스모스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이제 저도. 가슴이 두근대요. 칼 세이건 키즈. 근데 이제 현실은 수학의 정석. 이과 수학. 그 막 진짜 다 외웠어. 나는 그 너무 과학자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내가 과학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과학사? 것이고. 과학사일 수도 있고 과학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과학에 대한 문학이라든지 그리고 이 모든 게 굉장히 유사하고 비슷한 것이고 이어져 있는 것이구나. 이걸 되게 나누는 게 되게 이상한 일이구나를 나중에 과학사야 공부하면서 한 번 더 깨달았고 그런 걸 되게 나누는 게 굉장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진리의 발견은 이제 그 경계를 완전히 무너뜨리죠. 저는 이제 마리아 포포가 도대체 뭐 하다가 나타나신 분인지 갑자기 어느 날 혜성처럼 나타나셨거든요. 이분이 나이도 제가 알기로는 어려요. 젊으신 분이고요. 문화평론가로 알고 있는데. 네. 문화평론가고 웹사이트를 운영하시면서 이런 글들을 이제 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은 21세기 최고의 책 알라딘에서 선정했을 때 김초엽, 김겨울, 은유 작가님이 선정하셨어요. 그렇구나. 김초엽 작가님, 김겨울 작가님, 운유 작가님. 네네. 제가 다 좋아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요. 뭔가 그 사람의 좋아하는 책을 들으면 알 수 있거든요. 음. 근데 반대 방법도 있습니다. 싫어하는 책을 몰래 물어보아서 들으면 또 알 수도 있어요. 싫어하는 책 재밌을 것 같은데 못 말하겠네. 기획 한번 저도 위험해가지고 위험해가지고. 네, 한번 마지막 방송으로 한번 마지막 방송 출판사 퇴사 방송 아니야 그 정도면? 그쵸 자폭이죠. 네. 뭔가 쿼카님의 이 세 권도 뭔가 이어지네요. 처음에는 그런가요? 자신의 취향과 관련된 어. 거고 두 번째는 내면의 변화와 사람들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실제 쿼카님의 태도 이런 것들의 변화라면 세 번째는 좀 너머의 세계 진리 맞아요. 이런 아름다움에 대한 또 찬양이라 어. 40대 책이 기대가 되는데요. 40대 막 갑자기 막 맹자 노노 되게 뻔한 도덕경. 도덕경 뻔하지 않죠. 뻔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나름의 방식으로 또 읽을 거잖아요. 요새 캔리오가 도덕경에 대한 책을 냈잖아요. 네, 저 읽었습니다. 아 진짜 어떤 궁금하더라고요. 전. 근데 좋나요? 추천할 수는 있는데 모든 독자에게 추천을 못해요. 그래요? 캔리오를 많이 좋아해야 그러니까 캔리오의 기존 작품을 만약에 안 읽고 읽으면 어쩌란 말이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캔리오의 저는 작품들이 떠오르면서 해설을 들으니까 좀 재미난 것도 있었고 하지만 생각보다 어렵게 쓰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되게 글밥이 별로 없고 밀리의 서재에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맛보기로 네. 그리고 진리의 발견도 밀리의 서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이 아까 두껍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다른 출판사가 좋은 게 양장본하고 무선본의 가격이 달라요. 두 권 다 골라서 사실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전자책도 있어요. 그리고 밀리에도 있으니까 저는 한번 왜냐면 지금 뭐 진리의 발견도 좀 두껍잖아요. 사실 안니에 카레니나는 뭐 특정 부분만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진리의 발견은 좀 난 어렵다, 다 읽기 어렵다 하면은 서문 읽고 원하는 인물로 가세요. 맞아요. 그래도 되는데요. 다 읽으세요. 네, 근데 케플러까지는 읽으셔야 돼요. 다. 케플러가 나름 이 청사진을 그려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케플러까지 읽고 고민을 하시되 물론 다 읽으면 좋죠. 그 레이첼 카슨도 읽으셔야 됩니다. 네네네. 또 당연히 유명한 분들. 그리고 마거리 플로도 읽으셔야 그럼 되고요. 다 네. 에밀리 디킨슨도.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 읽으래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뭔가 반가운 책들도 있고 신기한 책은 클로디아의 비밀. 클로디아의 비밀은 신기한 책. 너무 신기하다. 네, 한번 저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재밌네요. 이렇게 하니까 뭔가 그러니까. 쿼카님의 인생을 살짝 추적해보고 네. 관심사가 변하는 것도 좀 보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요. 인생책. 제가 잠깐 보여드린 인생책이 너무 많죠. 와, 인생 그게 다 인생책이죠? 인생책입니다. 야. 네. 그래서 아주 엄선해서 제가 골라왔다는 거. 그러니까 그 많은 책들 중에서 그래도 쿼카님도 책을 많이 보시는데 네. 이 중에서 골라온 거고 제가 보기엔 갈수록 경쟁률이 올라갈 것 같긴 해요. 그럼 책을 계속 많이 읽으시니까 10대보다는 20대가 더 많이 읽었을 거잖아요. 20대가 훨씬 많이 읽어. 20대가 제일 많이 읽었죠. 그래요? 정점을 20대 찍었구나. 20대 때 정말 많이 읽어. 아. 근데 저는 요새는 좀 인생책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저의 고민이에요. 요새는 좀 쉽게 감동하지 않고 쉽게 압도당하지 않는. 근데 그건 지금 살아가서 그런가? 살아가서? 지금 살아가는 시기여서 그렇다기보다는 조금 충격적인데요. 늙어서 죄송합니다. 뭐라 할까? 좀 근데- 무감해진 거. 그래서 제가 35 한국 나이로 35 딱 됐을 때 신곡을 읽었어요. 아. 왜냐면 신곡 단테의 스토리가 중년에서 시작하는데 그 당시 중년이 35이에요. 오. 근데 시작이 뭔지 아시죠?
중년의 길을 잃어 기 헤매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지옥에. 거예요. 아 그래? 갑자기 읽고 싶네. 신곡을 그래서 읽어야겠네요. 저는 신곡을 여러 가지로 읽는 방식이 있는데 무슨 종교 서적으로 읽는 방식도 있고 하는데 꽤 재미난 방식이 인생 서사로 보는 방식이 있어요. 아. 지옥 같고 연호 그리고 천국. 근데 그 천국이라고 해도 읽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마냥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나름 되게 가기 싫은 장소기도 해. 인간미가 좀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게 삶의 여정. 즉 스펙터클하고 이벤트가 많은 건 지옥이 많겠죠. 연옥에서 좀 줄죠. 천국 가면 이벤트가 정리돼 버리죠.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약간 심리학적으로 그 측면으로도 되게 많이 읽혔어요. 신곡 읽고 싶네요. 약간 네네네. 어떤 혼란한 35세 네. 인간으로서. 네, 신곡을 갑자기 확 와닿네. 그걸 읽으면 약간 위로가 되죠. 아, 이게 서양식으로 얘기하면 중년이구나 이미. 그럼 그쵸. 삶이 별로 변하지 좀 않을 수 있겠구나. 무감해지죠. 네네. 요럴 때는 어. 예전의 인생책을 한번 다시 소환해서 한번 승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자꾸 자극적인 책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세계문학? 잠깐만. 웹소설 이런 게 뜰 줄 알았는데 세계문학. 세계문학만큼 자극적인 건 없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연구서들도 좀 음. 인생책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저를 흔드니까. 연구서는 그런 게 있죠, 진짜. 네. 있죠. 그쵸. 제가 바로 요새는 있는데요. 네, 캐서린 헤일즈라는 학자에게 빠져서 오, 열심히 읽고 있답니다. 출간된 책이 뭐 있죠?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 휴먼이 되었는가? 열린 책들에서 나온 책이 있고요. 요새 읽는 거는 그 커뮤니케이션 북스에서 나온 비사고 인지적 비의식의 힘. 뭐라고요? 비싸고. 비사고 인지적 비의식의 힘. 네네네. 찾았습니다. 그리고 내 어머니는 컴퓨터였다라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 되게 이게 약간 포스트 휴먼 책이고요. 내 어머니는 컴퓨터였다라는 건 저는 아직 안 읽어봤지만 기술, 컴퓨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아 정체성이 우리를 얼마나 구성하고 있는지 그쵸. 그런 것이고, 이 캐서린 헤일즈 제가 약간 덕질하고 있어가지고 할머니시거든요. 네네. 되게 화려한 액세서리와 화려하고 예쁜 옷들을 입고 이제 강의를 하시는 굉장히 유명한 학자인데요. 유튜브도 가끔 보고. 네, 갑자기 캐서린 헤일즈 얘기를 내가 하고 있네. 어쨌든 주목한. 라투르를 조금 읽고 뭐 도나 헤러웨이 이런 것들 읽다가 요새는 이제 캐서린 헤일즈에 빠져 있다. 네. 뭔가 근데 편집. 전혀 예상 외네요. 그 도파민을 찾아서 세계문학을 읽고 그리고 방금 언급한 이제 학자님들을 덕질하는 걸로 즐거움이 됩니다. 근데 그쵸. 즐거움이 굉장히 돼요. 파격적이거든요. 네. 내 어머니는 컴퓨터였대. 얼마나 파격적이야. 이보다 더한 도파민이 있을까요? 약간 인생하기엔 좀 어렵고 인생책이라고 하긴 좀 어렵고 어쨌든 도파민이 확실하네요. 도파민. 네. 난 도파민 추구자가 되었다. 근데 잘 이제 쉽게 감동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 그게 요새 고민이기도 합니다. 네. 그쵸. 그 감동은 쉽지 않은데 그래도 관심사가 계속 있으시니까 아마 더 약간 반추할 때 있을 것 같아요. 반추할 때 그때 그 책이 뭐 40대 인생책으로 꼽을 수 있었겠지 정도일 수도 있고, 저는 혹시 책태기라고 소위 불리는 기간을 지나시는 분들에게는 신간에서 찾기보다는 죽은 작가님들에서 찾아보자. 그러니까요. 세계문학 1번부터 시작하세요. 도파민. 1번부터 시작해서 한 100페이지 읽고 재미없으면 다음 걸로 가세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서 하면 반드시 있다.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너무 많은 작가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 작가의 세계도 당연히 더 많고 아직 한국말로 출간 안 된 것도 많은데 전 출간된 것 중에서 찾을 수 있다고 믿거든요. 믿습니다라고 할 뻔했어요. 믿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무슨 믿습니다. 약간 문학교.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믿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책 한번 돌아보시면 나의 취향과 나의 성향과 나의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좀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좀 마무리 해볼까요? 네. 혹시 오늘 나오신 소감 및 홍보하실 게 있으면 하셔도 홍보요? 됩니다. 저희 이제 출근하는 독자들 팟캐스트 계속 열심히 다시 하고 있는데요. 쉬었다가 요새 이제 퇴근하는 마케터라는, 어떻게 보면 번외 시즌이죠. 번외 퇴마. 시즌으로, 퇴마라는 시즌으로 각자의 책을 영업하는 컨셉으로 절찬리에 방송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출근하는 독자들 팟캐스트도 열심히 들어주시고요. 그렇게 홍보를 해보고, 소감은 저 오늘 사실 실제로 처음 뵌 건데 너무 이제 재밌는 이야기, 너무 재밌지 않았어요? 막 이제 관심사 너무 비슷하고 그 이상한 것들에 관심 많으시고 또 비슷하고
여기서 이상함이라 함은 뭐 문학, 그쵸. 문화, 세계문화, 세계문화. 뭐 종교 이런 얘기 나누어 가지고 너무 오늘 재밌었고요. 원래 제이님이 책 설명 진짜 잘해주시잖아요. 네. 되게 굉장히 이제 조리 있게 잘해주시는데 나는 오늘도 약간 출근하는 독자들처럼 책은 핑계,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 얘기만 잔뜩 하고 간다. 라는 네. 약간의 어떤 컨셉을 흐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아 전혀 네.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네. 아니 누가 러시아 문학과 좋아요? 인생책 얘기하는데 진짜 드물어요. 그런가요? 저는 잠깐만 러시아 문화 이 두께로 나온 거 처음인데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좀 근데 그 다음 책이 더 두꺼워. 진리의 발견이 네. 나와서 뭐 네, 긴 말 할 수가 없었죠. 그렇습니다. 네, 저는 너무 즐거웠고 오랜만에 친구 만난 느낌이고요. 사실 인스타에서만 주고받던 책에 대한 내용을 그냥 만나서 했을 뿐이다. 음. 근데 이제 기록으로 남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개인 팟캐 시작하기 전에 출독을 먼저 들었잖아요. 출간한 독자들을. 근데 이제는 패널들을 한 명씩 빼오고 있거든요. 맞네요. 개페이님도 빼왔죠. 코카님 빼오고 다음 음. 방송 이제 어느 정도 잡아놨죠. 이제 현아 하나님만 이제 오시면 오시면. 되는. 근데 아직 어. 현아님도 만난 적 없거든요. 실제로 한 어. 번도. 아, 한 번 뵀다 한 번. 같은 출판인들끼리 만난 적이 없나요? 한 번 그 도서관 가서 인사드린 거 빼고는 없는 것 같아서 네, 한번 제가 다 한번 모아 뭐해. 네, 하여튼 그렇게 하니까 뭔가 나 성공했다. 책 팟캐스트로 성공했다라는 이상한 기분도 들고요. 그리고 오늘 딱 녹음일 기준으로 300명이 됐습니다. 드디어. 오, 맞아. 290 몇 명이더라고요. 네네네. 계속 299에서 좀 있다가 작년 7월 말에 시작했는데 또 300명까지 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탐독주는 계속 이렇게 갈 거예요. 책 이야기 위주로 하고 책 덕질이죠 살짝. 그러다가 약간 주변부 얘기도 하겠지만 물론 정치적으로는 다 아시겠지만 살짝 균형이 없죠 저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할 거고. 정치적으로 균형이 없어요. 되게 고급스럽게 얘기하신다. 아 그래요? 정치적으로 균형이 없다. 좌파다. 아 나도 이렇게 얘기해야겠다. 빨갱이다 막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빨갱이란 무엇인가? 네. 정치적으로 균형이 없다. 균형. 아주 좋은 표현이네요. 하나 배웁니다. 근데 소위 말해서 빨갱이에 가깝죠. 네, 그래서 편하게 들어주시는 분들은 다 제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불편할 거거든요. 근데 불편하신 걸 전 뭐라고 하지 않고 견뎌주시든가 떠나시겠죠? 하지만 저는 계속 이렇게 최대한 다양한 이야기, 책 이야기를 연결해서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해보니까 제가 모르는 책도 있었고 아는 책도 있었는데 너무 공명하는 느낌이 들어서 즐거웠고요. 그리고 이제 코카님과 올해 안에 안내 카렌이나 다시 읽기 기획과 라투를 한번 내가 이런 약속을 남발하고 가다니. 네, 이거 다 오디오로 남았기 때문에 한번 잘 그것만 편집을 또 살려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네, 다음에는 또 다른 책 이야기로 한번 코카님과도 여러분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탐독주일은 또 다른 책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와.